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국내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인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등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예고편이 될 미일 협상이 현지 시간 1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가에서는 미국 장기채 매입부터 환율, 방위비, 조선소 투자 등 광범위한 의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관세부가와 중국 한한령 해제 수혜주로 평가받았던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인건비 탓에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지업계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시장 참전을 위해 예열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지업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의 릴레이 관세 유예가 시장을 진정시킨 모습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품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동안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셨던 자동차주들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PT 우리가 체조하러 가면 보통 유격하러 갈 때 조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올빼미들 지금부터 PT 체조를 합니다. 자, 몇 회? 그랬더니 30회. 그랬더니 목소리가 작다. 마음에 안 듭니다. 몇 회? 그랬더니 50회.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이를 악물고 열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50회. 그랬더니 갑자기 조교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PT 10회 실시. 자, 우리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기본 관세 10%부터 출발할게. PT 10번. 얘기했더니 목소리가 작다. 30회, 30% 부과할 거야.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작다. 마음에 안 든다. 몇 회? 50%까지 관세할게. 라고 얘기했는데 다 같이 트럼프 형님, 트럼프 조교님 제발 50회는 좀 이러면서 거의 빌다시피 소리를 지르니까 씩 웃으면서 그래, 니네들은 10%로 깎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선심을 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되기 전에 작년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거야 라고 여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되게 괴짜이긴 하지만 되게 탁월한 협상가이기도 하고 기업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런 배짱이 있어서 우리 돈으로 한 10억 좀 넘는 돈으로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사업을. 예, 근데 그 돈 가지고 재벌이 될 정도로 키웠던 분이라서 남다른 협상력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결국은 중국 싸움입니다. 전 세계를 들러리 세웠던 것은 비슷하게 세금 매길 거야, 관세 매길 거야라고 페인트 모션을 주고 진짜 두들겨 패고 싶었던 건 누구냐면 중국인데 문제는 중국이 조금 만만하게 보이고 예 형님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중국이 따거라고 부르지 않고 이 새끼 이러면서 개겨이씨 나도 클 만큼 컸어. 버텨.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뭐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시끄러워. 125% 관세 매길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나라 간에 우리가 패권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방송 때 어떻게 말씀드렸었나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관세 전쟁을 하는데 사실 힘겨루기를 하는데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중국을 미국이 그토록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1, 20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 우리 현대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중국입니다. 일례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LG 지금 LG 예전에 LG 화학이었죠.
그다음에 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가 있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있었죠. 그 회사들이 만든 배터리들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국뽕에 가득 차서 야 우리나라 게 훨씬 더 좋아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썼을까요? 한국 배터리를 훨씬 많이 썼을까요? 팩트는 중국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경쟁력이라면 중국계 압도적으로 쌉니다. 한국 제품 대비 30%에서 50%가 싸요. 그러면 뭘 살까요? 당연히 중국 거 사겠죠. 얼마 전에 벤츠 전기차가 화재가 나가지고 아파트가 통째로 전소되는 아주 무서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사실 벤츠는 지금 중국 차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지분율을 51% 갖고 있는 중국 법인입니다. 독일 차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다 보니 중국 그다음에 벤츠 그다음에 뭐 볼보까지도 전부 다 중국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계속해서 미국은 누굴 때린다? 우리가 누굴 때린다? 중국을 때린다. 부동산 뒤에 여러분 계속 규제할 때 어디 규제합니까? 강남만 규제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용산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죠. 두들겨 패는 건 뭐냐면 얘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께 오늘 왜 서두에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미국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보면 아마 미국이 계속 1등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15년 뒤, 20년 뒤에 길게 보실 때는 패권이 아마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여러분께 중국 관련 상품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ETF 지수 관련 상품들을 자꾸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요. 종목들을 꼼꼼하게 한번 훑어드려 볼 테니까 지금 단순하게 국내 시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바라볼 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직접 투자를 하기에는 그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에 ETF가 그 나라 지수 상품과 그 나라의 종목들을 각 국가마다 투자할 수 있는 간접 상품들이 있으니 저는 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황과 실제 결과치까지 해서 전체 시황을 한번 아우르는 시간을 최대한 가져볼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앞으로 내가 어떤 투자해야 돼라는 생각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꼼꼼하게 종목들을 살펴볼 테니까 전하는 말씀 듣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쳤는데 이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에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변동성을 줄여볼 수 있는 종목과 섹터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저희가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 중에 저평가된 국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앵커님 어디가 드세요? 한국이요. 한국이죠. 왜요? 증시가 너무나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올라간 적이 없고요. 미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 고점으로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전마진은 한국 시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을 제가 오늘 한 50개, 60개 정도를 시간이 되면 최대한 많이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하지만 오늘은 마음 먹고 좀 더 빨리 할 생각이니까요. 유튜브 채널을 켜놓으시고 혹시 못 받아 적으신 분들은 이따 메모지 이렇게 A4지 하나 갖다 놓고 받아 적어서 차트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그 가격대에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안 날 자리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자리들에서 지금 종목들이 되게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거나 주워 담아도 돈을 벌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손해가 나는 분들을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굉장히 재수없다고 욕하실 겁니다. 그런데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밖에, 한 종목당 서너 번밖에 기회가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 데나 사기 때문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이 상반기에 저점을 찍었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단기 저점은 찍었다. 예스라고 대답하겠고요. 이게 찐 바닥이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이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급등하고 쌍봉을 만들고 와장창 무너져서 저점 이탈해요. 그리고 회복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단기 저점은 완성한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 넘기면서 와 상승한다 이 그림은 아닐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4월, 5월 달에는 따르르 올라갔다가 16,000원, 16,500원 찍고 다시 밀리고 다시 내려와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한 두어 번 더 반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점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다시 내려오면서 사고 이걸 반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6월 이후의 시장은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상승 랠리가 좀 급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면 6, 7, 8월에 상승하고 끝날 거고요. 얘가 올라갔다가 황정 패대기, 올라갔다가 패대기를 반복한다고 들면 10월에서 11월이 우리 시장의 최꼭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시나리오가 맞을지 2번 시나리오가 맞을지 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지금 떨어질 때 종목을 사야 되는 건 매우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기점으로 지금 금리는 인하하고 있지요. 그죠? 작년부터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렸고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는 내렸습니다만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우리가 양 XX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금리라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이번 금리는 뭐 3%예요, 4%예요 라고 하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가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A은행은 0.5%를 더 받을 수 있고 B은행은 0.8%더 받을 수 있고 C은행은 1%더 받을 수 있고 자기 역량에 따라서 가산금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업방식이라 자율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금리와 가산금리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물가 인플레이션 수치를 거기다 플러스 반영하게 되면 이게 실질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명목금리, 실질금리, 가산금리, 뭐 기준금리 되게 많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가 몇 프로래 기준금리. 거기다가 가산 얼마 더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는 금리가 있는데 문제는 기준을 내리지만 가산 금리를 더 올리는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금융 정책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욕 나오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를 매기고 계속해서 경기 불안을 만들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파월 금리 내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파월은 금리 내리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데이터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아직 있어서 내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해? 그래? 기준을 부셔줄게. 그래서 기준을 박살내가지고 금리를 관세를 인해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면 어떤 효과가 되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거기에 되게 크다란 게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집값이에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라고 인정하고요. 두 번째 자동차 값이에요. 미국은 자동차가 아예 없으면 살 수 없는 커다란 땅덩어리죠.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집값, 자동차 값,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주가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가예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실질 경제 수익 대비 얼마나 올라갔냐 내려갔냐도 얘도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랑 달라. 우리는 거의 아파트에 몰빵하죠. 한국은 아파트가 최고의 우량자산입니다. 얘가 S&P 500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요. 대부분 다 내 소득에 적으면 25%, 많으면 30%에서 50%까지를 연금저축 형식으로 ETF에다 투자합니다. 금융시장에 투자해요. 그러면 그 돈을 기업이 빌려다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배당금을 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선순환 시스템이라 선진국형으로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주가 좀 오르면 갑자기 분사한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주주들 완전히 엿먹이는 정책을 늘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물가 상승을 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내가 돈이 많아지겠지. 수익이 나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 가지고 뭐예요? 가서 쓴다고요. 그러면 돈을 잘 쓰고 돈이 시중에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를 한번 박살내버리면 기준을 빼면서 박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 쓸 데가 없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기준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높게 됐지만 다른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단순간에 지표가 박살나니까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이 모든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트럼프라면 아마 몇 번을 두들겨 팼다가 좀 살려줬다가 두들겨 팼다 살려줬다를 반복할 겁니다. 길들이게 하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기존 지표들이 낮아지게 됐죠. 기준가가 허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가치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주가가 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당 요인 중에 중요 요인인 주가 부분이 기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행히 뭐가 될까요?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이 풀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주가 빠지지만 괜찮아, 괜찮아, 인생을 즐겨, 행복하게 살아, 괜찮아, 형이 알아서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 있는 거죠. 주가가 빠졌을 때 금리 인하 버튼이 나오면 금리가 인하되는 순간 뭐라 할 거냐? 돈을 풀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을 풀게 되면 뭐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미국은요. 돈 푸는 무조건 우리는 한국 사람은 돈 생기면 어딜 갑니까? 코인 돈 벌었어. 나 좀 이만큼 돈 벌었어. 전부 강남에 가서 아파트 살려고 해요. 이게 한국이야. 그런데 미국은 돈이 생기면 전부 주식을 사요. 왜? 미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이유밖에 없거든. 이해하셨나요? 이게 체질적으로 달라요. 구조 자체가. 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아 정말 그렇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미국의 주가가 지금 박살내는 건 지금 우리 상반기에 이걸 박살내는 건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죠. 미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 주가가 빠지면 아싸 감사합니다. 싸게 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여름, 약속의 가을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주가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 두들겨 패면은 싸게 담아라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여름장 돼서 제가 또 막 잘난 척하면 잘난 척 할만하네. 얘기 미리 해줬잖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나는 주식을 잘 몰라 할 줄 몰라라고 그래 뭐 사면 되겠니? 딱 한 종목만 찍어줘라고 얘기한다면 전 이 종목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한국 주식 중에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12630이고요. 얘는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함께 상승하는 ETF입니다. 몇 배가 주가 지수 오르는 거, 종합 주가 지수 상승의 2배를 갑니다. 자, 주봉을 잠깐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우리가 얘가 월봉으로 보실까요? 자, 월봉으로 보시죠.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2018년 초에 19,100원까지 고가를 찍고요. 2020년도에 3월달 코로나로 박살났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면 6,130원이에요. 그러면 고점에서 얘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추세대를 지켜지는 추세대가 이탈하고 투매가 이렇게 빔이 하나 나오고 나면 급등을 시작합니다. 6,000원짜리가 얼마 가냐면 31,000원 갑니다. 몇 배? 5배.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저는 있냐 없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 야, 하락장에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하나 사도 제가 2배가 가고 3배가 가고 5배가 가는데 내 원금을 여기에 풀로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들 사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가 찐 바닥이야? 아니 그렇진 않아.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 이 과정을 겪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한 방에 잡지 말고 일부 잡았다가 시세 좀 주면 팔고 일부 잡았다가 시세 주면 팔고 반복하다가 찐 바닥에 오면 바로 지금이야를 외치면서 풀로 잡아봅시다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거 빠질 때 4월 9일 날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언제부터 사자고 그랬냐면 4월 7일 그리고 4월 8일, 4월 9일 3거래일 동안 조정 시에 코덱스 레버리지 천천히 모아가세요. 이야기 드렸는데 13,500원, 13,200원, 13,000원, 12,700원, 12,600원까지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매수 단가가 13,2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오늘 얼마죠? 14,635원입니다. 매수 단가 대비 약 10% 정도 올랐네요. 내 원금을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배팅하는 거예요. 내가 원금 절반 정도 배팅해서 10%면 내 원금의 5%잖아요. 그죠? 내가 100% 줄였으면 우리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름 안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 짠 사람은 10% 정도 수익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얼마쯤 갈까요? 약 30% 정도 수익이 낼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 잡으셔서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리스크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바닥이라고 얘기할 때 사시는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주봉으로 보실 때 저는 16,500원, 17,000원 정도 오면 또 한번 밀릴 거예요. 팔아먹고 조정용에서 또 사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글로벌 반도체 중에 빅테크 종목이 조정시에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가 코덱스 빅테크 1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 314250입니다. 저한테 미국장 언제 사면 돼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4월 7, 8, 9 조정 나올 때 사세요 이야기했는데 최저점은 33,700원이었고요. 저희가 살 수 있는 가격은 34,000원, 35,000원, 36,000원, 37,000원까지는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4만 원 넘어서기 시작하네요. 되밀리면 1% 수익권에 익절 걸고 그냥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을 한번 싸게 사면 버티는 것이지 함부로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미국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테슬라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조만간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일을 조만간 그만두게 됩니다. 다음 달 이제 5월까지 하면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미국에 들어가서 강도 높게 뭐 했냐면 쓸데없이 돈 쓰는 부처들을 싹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정책안을 얘기한 걸 보니까 정부 부처를 굉장히 쪼개서 늘려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면 산업부, 통상부, 자원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장관 자리가 3명이 더 생기겠죠. 그럼 뭐 할까요? 월급 더 나가겠죠. 예산 더 나가겠죠. 잘 통제하면 모르겠는데 미국은 오히려 효율성 때문에 훨씬 더 규제하고 통합하고 정부를 작게 해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내놓은 신문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이 참 많이 드는 정부가 큰 정부가 돼서 간섭을 많이 하는 정부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껴라. 그래서 전체 국가 예산의 25%에서 30%를 절감하겠다라고 갔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손에 피를 묻히면서 되게 많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저점에서 조정 시마다 사두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 종목을 굳이 개별 종목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익률을 욕심내시는 분은 테슬라 본주 사시는 게 나아요. 지금 조정 시부터 슬슬 이제 모아가시면은 딱히 물릴 자리 아니거든요. 한두 달 동안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테슬라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밤에 미국장 봐가면서 눈 뻘게 가지고 잠 못 자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하겠습니다. 457480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고 하는 ETF인데요. 얘는 테슬라를 주도로 해서 관련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 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11,000원부터는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에서 한 10,000원, 9,500원까지가 맥스일 것 같은데 떨어질 때 찬찬히 모아두시게 되면 아마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일론 머스크 CEO로 돌아갈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미국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해부를 아주 아무도 하지 못하게 엄청난 적을 만들면서 다 잘라내고 있거든요. 예산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는 걸 감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봐볼까요?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삭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가 매수 기회를 잡고 다음 도약의 기회를 분명히 노릴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가 싸게 살 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되게 사람들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작년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주식 팔고 애플 팔아먹을 때 이제 버핏 할아버지가 노망 났나? 저 양반이 90 넘어가더니 이제 한물 갔나 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욕을 했어요. 수군덕거리고 말 되게 많았는데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누가 누굴 평가합니까? 그렇잖아요. 부자 할아버지야. 주식으로 평생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번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를 우리가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어때요? 애플 왕창 빠지고 주가 빠지는 거 보면서 역시 버핏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버핏 할아버지는 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니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왜? 이제 나는 요거에 주목할 거야 라면서 또 다른 섹터로 다시 넘어가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운 어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는 역발상으로 지금 다음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공부합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번 조정 시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종목 중에 저는 이거입니다. 첫 번째, 미국 S&P 500입니다.
제가 4월 7일 날, 8일 날 S&P 떨어질 때 사세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219480입니다. 자,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조정시마다 사두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얘는요. 조정이 나올 때 보세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조정다운 조정이 거의 안 나와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눌림목들이죠. 근데 꽤 많이 빠졌죠. 물론 바닥이 나오려면 17,000~18,000원대까지 와야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사서 반등 좀 넘으면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서 팔고 이 작업을 여름까지 반복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중장기로 괜찮은 종목인데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향후에 15년 뒤, 20년 뒤에 골드만삭스의 평가서를 바라보면 2050년도에 미국은 세계 1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 시황을 드리고 있는 톡방에도 여러분께 그 글을 몇 주 전에 올려드렸었는데 2050년도에는 중국이 1등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한 4위권까지 내려간대요. 한국은요. 지금 현재 13위 정도인데요. 한국은 순위권에 없습니다. 30위권 밖으로 밀려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잘 살았었지라고 제가 할아버지 됐을 때 아마 그걸 추억할 것 같은데요. 제가 60 넘어가고 70 넘어갔을 때에는 제 나이가 그쯤 됐을 때는 그래 내가 예전에 한 40대까지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였는데 야 정부가 이렇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도산해가고 이래서 망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산은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미국도 물론 경쟁력이 아직까지 1등입니다만 미래 성장 자산은 저는 이 두 가지 국가에다 걸어보렵니다. 세 개네요. 첫 번째 인도이고요. 두 번째 베트남이고요. 세 번째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거시기 인구가 많은 나라인 게 먼저예요. 거시기 하니까 옆에 웃으시는데 생각이 안 나서요. 자, 인구가 많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근데 2022년도부터 중국보다 인도가 인구가 전 세계 제일 많은 걸로 역전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인구라는 거 뒤집어 생각하면 첫 번째는 생산 인구예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노동할 수 있는 근로할 수 있는 인구죠.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많으면 농사질 인력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것이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많은 게 첫 번째인데 첫 번째는 소비 인구랑 생산 인구, 사줄 수 있는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것과 생산 능력, 노동 인구가 많은 것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인도하고 중국이 비등비등해요. 2050년 통계 보니까 1등이 중국이고요. 인도가 4위, 5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인도가 괜찮겠다. 중국이 괜찮겠다. 근데 두 나라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요. 사회주의입니다. 언제든지 기업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고요. 개인 재산 언제든지 몰수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저 아우지 탄광에 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간접 투자를 하실 걸 저는 권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도는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 조선시대 양반이고 쌍놈인 거죠. 그래서 양반들은 요 위에서 이렇게 에헴하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쌍놈들 소위 말하는 백정이야, 천민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속하는 인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정도에서 60년대 뭐 좀 발전한 나라들은 80년대쯤에 속하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라오스, 중국, 인도 이 네 개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경기가 나쁠 때는 개들이 더 박살나는데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봄에 조정을 이용해서 사기가 개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자녀분들이 있으셔서 자녀 성장을 할 때 나 아이들에게 뭘 좀 물려주고 싶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그다음에 인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회사를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인데요. 인도에 있는 상위 1등부터 50등까지 있는 제일 좋은 회사를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골라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수 ETF를 만든 건데요. 얘가 종목 코드 236350입니다.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봉을 한번 보시면 2023년도에 29,900원, 21,000원짜리가 얼마 같냐면 얘가 24년 작년에 47,000원이요. 얘도 130%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조정이 좀 나와서 받아가고 있는데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갔다 8월달 반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름까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요 국가가 아닌 시장들은 언제 성장하냐면 주요 국가가 올라갈 때 같이 반등했다가 주저앉아요. 눌림을 줘요. 조정을 줘요. 왜? 힘이 글로 안 가거든요. 주요 국가 위주로 돌아가고 주요 국가 쉬어갈 때 다음 섹터가 인도, 베트남이 보통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얘가 떨어질 때 저는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3월 말에 이거 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냐면 36,000원, 37,000원대 인도 사라 열심히 얘기했는데 4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25% 정도 수익을 줬고 다시 떨어질 때 여기 4월 7일 날 급락할 때 37,000, 8,000원대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 41,000원까지 올랐는데 다시 눌리고 있거든요. 아마 37,000, 8,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텐데 내려오면 여러분 조금 좀 사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특히 직장인 분들이요. 그리고 아직 미래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내가 노동 소득이 10년, 20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조정이 나올 때 이 종목을 꾸준하게 내가 모아가 보세요. 꾸준하게 모아가 보세요. 적립식으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아가 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꽤 많이 날 거예요. 자, 월봉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보실래요? 2016년도에 생긴 ETF예요.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올라갈 때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박살나 6,000원 됐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 매수야.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50만 원씩,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맨날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 저점 딱 찍고 올라갈 때 빠바바바바방. 여러분 6,000원에서 얼마 갔는지 아세요? 47,500원 갔어요. 몇 배 갔나요? 6, 7, 42. 7배 좀 넘었네요. 750% 정도 났어요. 무지성 매수를 해볼 만한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죠? 조정이 좀 나올 때 들어가 보자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라는 게 너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사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거 사잖아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부터 돈이 많았나요?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안전하게 야금야금 굴리다 보니 그래서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베트남이요. 얘는 우리나라의 7, 80년대의 노동 생산 인구를 감당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시면 마찬가지 얘도 보시면 별로 안 오를 것 같잖아요. 보시면 얘가 10,000원 밑에 8,000원, 9,000원 하던 게 빠바방 올라서 16,000원까지 2배 났고요. 코로나로 인해 박살나서 고점에서부터 반토막 났고요. 다시 고점까지 쭉 올라갈 때 좀 덜 올랐죠. 제가 왜 베트남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죠? 생산 인구는 있는데 소비 인구가 적어요. 이해하실까요? 인구도 적고 경제 규모도 기술력이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나 중국이나 이쪽은 생산 인구, 기술 인구 거기다 자본 그다음에 기술까지 딱 받쳐주는 나라들이에요. 성장성이 매우 높은 나라고 베트남은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제한적이겠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막 올라왔던 거는 신발 만들고 어디 가서 설탕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자제품 만들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발 만들고 그러면서 올라온 게 개발도상국이었고 나중에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성장하면서 선진국 문턱 정도 왔는데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그 정도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럼 얘가 2000년대까지 다가와서 다시 정보와 IT 여기까지 올라오면 앞으로 20, 30년 성장성이 되게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사시면 좋겠다. 다만 베트남의 비중을 많이 못 시켰다는 건 얘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본을 투자할 때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실을 때 우리가 중국이 많이 성장할 거고 베트남이 성장할 거지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반대하고요. 간접 투자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잡지 마시고요. 한 종목당 한 20%에서 25% 정도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조정 시에 사시면 좋겠다. 제가 다시 조정 나올 때 사자고 할 때 말씀 또 드릴게요. 예,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슬슬 좀 사보시는 분들은 18,500원에서 19,500원부터 살살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입질 좀 해놓으시고 제가 비중 잡을 때 되면 자 비중 40, 50%까지 채우세요라고 말씀을 시황과 드릴 테니까 그때 왕상 잡아서 밀어붙이시면 좋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기 꽤 괜찮은 섹터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자, 차이나 레버리지는 월봉을 보실까요?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께 홈런을 많이 쳐드렸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급등 한번 했고요. 저점에서부터 더블 났고요. 저점에서 더블이고요. 저점에서 더블 났어요. 자, 제가 중국을 뭐라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부터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 무지하게 때릴 건데 때리면서 조정 나오면 그게 싸게 살 기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얘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수익률 측면에 가장 좋은 지수 ETF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권이다라고 저는 되게 많이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정시에 보시면 지난번에 주봉을 보시게 되면 바닥권 여기 1,200원에서 1,300원, 1,400원, 1,500원대 집중적으로 사라 그랬다가 올라올 때 여기 2,900원 찍던 날 다 팔았고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쌍바닥까지. 그래서 얼마? 1,200원, 1,100원, 1,300원대에서 집중 매수했다가 또르르 올라와서 다시 2,700~800원에 다 팔아먹었고요. 다 조정 나올 때 2,000원 밑에서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열심히 드렸는데 사셨나 모르겠어요? 치고 올라올 때 3,000원대까지 5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지금 다시 떨어질 때 엊그제 급락했죠? 2,000원 깰 때 사세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창 올라가더라고요. 자,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딸이 와서 아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괜찮아? 라고 물어볼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딸이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인생이니까. 투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제 내년이면 조만간 20년 가까이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오랜 세월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으면서 제가 볼 때 이런 투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같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중국이 올랐다, 인도가 올랐다, 베트남이 올랐다 할 때 그때 후회스럽겠죠. 오케이? 예. 자, 그럼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우리가 쭉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조정 시에 반도체 사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코덱스 반도체였고요. 4월 7, 8, 9일 날 열심히 샀는데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 방송 때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게 자동차였죠. 저평가라고 꽤 많이 올랐습니다. 2차전 지역 조정입니다. 지금 구간이 바닥권이니까 좀 사세요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364980 현재가 7,400원에서 7,000원까지 비중을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친환경 조선 해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사시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15,500원, 16,000원 찍고 18,955원까지 급등합니다. 조선주 급등했죠? 예, 우리가 가만히 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였냐면 건설주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항상 우리가 대선, 총선,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늘 하는 얘기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는 지키지도 않을 얘기를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죠? 예, 공약을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할 거야. 공공주택을 할 거야. 신도시를 할 거야. 집값을 낮출 거야. 열심히 얘기할 텐데 이번에도 아마 또 할 거예요. 또 한 대 제가 10손가락에 장을 짓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건설주가 빠졌을 때 미리 사놓으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음 정부는요. 아마 어느 정당이 됐든 어느 후보가 됐을 때 주택 공급에 관해서 이번에는 못 넘어갈 거예요. 주택 수요가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엄청나게 가뭄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번에 새로 바뀐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여기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께 얼마 정도까지 보시냐면 적게 보면 3,600원 정도 현재가에서 16%, 17%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얘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리면 4,000원 돌파할 거예요. 그럼 현재가에서부터 한 약 20%가량의 추가 기대 수익이 있어 보이니 계속해서 조정시마다 사라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는요. 삼성전기 지금 저점권이라고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는 종목이고요. 삼성 SDI입니다. 바닥입니다. 사셔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바닥권이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31만 원, 32만 원, 33만 원 제발 사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사고 어떤 분은 안 사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5만 8천 원 밑에서 열심히 사라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섹터 중에는 삼성전자 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52,000원, 53,000원, 54,000원 사세요 좀 얘기했습니다. 여름 안쪽에 7만 원 돌파할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인내 없네 하지 마시고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SK스퀘어 얘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얘는 조정 시에 15만 원에서 16만 5천 원 구간 집중적으로 사시면 되겠고 한미반도체입니다. 현재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구간 집중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렸고요. 원익 IPS 2만 3천 원에서 2만 원 구간 차찬히 담아놓으시면 우리가 재미를 좀 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종목입니다. 기아 지금 밑에 8만 5천 원 밑에서 찬찬히 담아두시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요. 현재 위치 18만 원대에서부터 열심히 사놓으시면 날아갈 때 저기 22만 원, 20%, 24만 원, 30% 기대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10만 6천 원, 3만 7천 원, 3만 8천 원 제발 사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4만 2, 3천 원까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여지니 팔지 말고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도 부품주입니다. 3만 3천 원부터 3만 6천 원 구간 집중적으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끌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현대글로비스였죠. 바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만 4% 상승했습니다.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장 그렇게 나올 때 롯데관광개발 빠진 적이 있나요? 없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10,000원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관광 수요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계속 괜찮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투어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투어 지난주부터 사셔라. 4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9천 원 제발 사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중에 5만 4천 원에서 5만 6천 원 구간 차익 실현할 건데 있네 없네 하기, 있기 없기, 없기. 두 번째 그다음에 호텔신라. 우리나라가 호텔신라 신라 호텔이요.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좀 올드한 느낌도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아주 좋은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3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대에서 4만 원 밑에는 지금 세일 구간이니까 사시라고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1.6%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치고 올라갈 때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까지 무난할 걸로 보여지니 호텔신라 끌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주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현대미포는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13만 3천 원 이상에서는 70% 차익 실현하시고 12만 5천 원 밀리면 익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오션은 내일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70% 팔았고 남은 수량 내일 아침 장 열자마자 다 던지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평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2만 2천 원, 2만 3천 원까지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2만 8천 원에서 3만 원까지 무난하게 목표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건설 섹터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현대건설 대박이네요. 많이 올라왔죠. 그죠? 현대건설 좀 더 가져가겠습니다. 지켜보다가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나고 랠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6월 3일 날 대선이죠. 그럼 아마 5월 중순 이후에 얘가 빠질 거예요. 그래서 5월 초나 5월 중순 정도에 건설주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후보가 얼추 정리가 되면 대선 한 보름 전이나 3주 전쯤에 보통 빠져요. 그러니까 5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까지 끌고 가서 차익 실현하고 끝낼 생각이니까 건설주 그렇게 보시고 GS건설, 삼성, E&A, 그다음에 대우건설, 삼성물산, 아시아시멘트 조정시마다 지금 매수 구간이다. 계속 일주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끌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하고 클리오를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들도 좀 사셔야 돼요. 끌고 가셔야 되고.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식은요. 내가 조정시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확인될 때 저점에서 잡고 그다음에 갔다가 눌림 줄 때 안전하게 물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 했죠? 하락이니까 지금이 바닥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잡혔죠. 올라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지금 사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 이번 주에 드리고 다음 주부터 매수 기회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막 오르면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그렇게는 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저점에 살 수 있었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저점에 못 샀죠? 안 사야 됩니다. 오케이? 왜? 시세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팔고 나면 또 한 번 눌려요. 그때 사시자고요. 오케이? 그러니 지금까지는 사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안 사셔야 될 거예요. 일주일간 또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여러분 열심히 수익을 내시고요. 저는 언제까지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냐면 짧으면은 한 7월에서 8월 정도의 상승이 일단락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좀 길게 가는 장이라면 10월, 11월 정도가 고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주식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계속해서 선물 롱 포지션으로 끌고 가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법 수익이 꽤 났습니다. 10p 이상, 선물 10포인트 이상 올라왔으니까요. 콜옵션도 풋 매도도 그냥 끌고 가면서 좀 더 상방 포지션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은요,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승한다고 할 때 상방 포지션 잡고 주식 포지션 잡고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나중에 하락할 때 손해나겠죠. 반대로 선물 옵션하는 입장에서는 하락 포지션 잡으라고 할 때 하락으로 수익 왕창 내서 그 번 돈 갖고 주식과 선물 옵션의 상방 포지션 잡으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양 사이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주식에선 오를 수도 있다. 오케이. 샀다가 팔았다가 현금 들고 있는 여력이 필요할 것이고 선물 옵션한 영역에서는 상승 장일에 선물 매수와 콜 옵션으로 수익을 내시고요. 하락 장일에 풋 옵션과 선물 매도로 이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두 개를 다 함께 배워보고 싶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선물 옵션과 주식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제가 시간을 몰빵했던 이유가 이제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려도 저점이라고 얘기해도 안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목 터지게 얘기해야 겨우 살까 말까 하더라고요. 나중에 없다고 하고 또 못 샀다고 할까 봐 목 터지게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안 샀으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공부해 보시고 저 사람이 말한 이 패턴들이 괜찮다. 저는 일정한 패턴 종목들만 가지고 해요. 제 방송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종목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일정한 패턴 구간 안에서만 이런 구간, 이런 모습일 때만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마다 그 강의를 매번 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 강의할 땐 제가 온라인 특강에 관한 일정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온라인 특강 때 오셔서 좀 더 상세하게 배워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 단기 저점을 기록했다는 전망과 함께 올해 고점은 여름 혹은 가을에 올 거라는 예측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짚어주셨던 코덱스 레버리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그리고 삼성 SDI 등 이런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인사이트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 가능하신지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매수할 종목 알아보고 왔고요.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매도 타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선물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